아시아 국가들은 특히 그중 한국의 군사력은 이류입니다.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죠. 지금까지도 미국에 의존하는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과 몇 달 전까지 제가 확신했던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군은 미군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바로 위에 북한을 상대할 수 없어요. 한국군은 항상 우리 미국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군데 함부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을 무시하며 말을 하는 걸까요? 미국에서 보내온 사연을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제이슨 콜먼입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신흥 위협 분석국 일명 OETA에서 전략 분석관으로 근무 중입니다.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에서 싸운 해군 제독 출신이고 아버지는 현재 국방부 아시아 정책실의 부국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저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전형적인 군인 가문이 후계자였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게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리였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군사력은 제게 있어 언제나 2류 이하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일본이 기술력으로 따라올 수는 있지만 정치적 제약이 너무 크고 호주는 전략적 위치는 우수하지만 전력 자체는 한정적입니다. 영국은 구대영제국의 그림자를 등에 지고 있지만 실상은 이제는 미국의 파트너일 뿐입니다. 그리고 한국? 제게 있어 한국은 미국이 보호해주는 대상이었고 독자적인 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의 무기체계를 수입하고 미국의 전략을 그대로 따르는 그저 동맹의 수혜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던 단단한 신념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퍼시픽 콜리전 2030이라는 고급 전략 시뮬레이션 훈련 프로그램에 미국 대표 분석관으로 참가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훈련은 가상의 동북아 무력 충돌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으로 한국, 일본, 호주, 영국이 참가하는 비공개 고위급 훈련이었습니다. 제겐 이 훈련이 새로운 인사이트를 줄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미국의 시나리오가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기회로 여겼습니다. 이 오만한 확신이 몇 주 안에 완전히 무너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훈련 첫날, 참가자 소개와 함께 각국의 전력 개요가 브리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군 장교 김재훈 중령을 보았습니다. 조용하고 냉정한 눈빛,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는 태도. 그는 자신이 속한 전력을 과장하지도 지나치게 겸손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태도를 보고 스스로 자신이 조연이라는 걸 아는 군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브리핑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참을 수 없는 오만함으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군은 미군의 장비를 많이 사용하죠. 자국산 무기보다는 미국제 시스템에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가자들 중 몇몇은 눈치를 살폈고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중령은 조용히 저를 바라보다가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결과로 보시죠. 그 말은 마치 도전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오만의 참 판단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애초에 한국군이 보여줄 수 있는 건 제한적일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몰랐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제 세계관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줄은. 퍼시픽 콜리전 2030의 시뮬레이션은 단순한 지도 위의 전쟁놀이가 아니었습니다. 훈련은 초고속 위성 연결망, 실시간 전자전 대응, AI 기반 지휘 알고리즘, 드론 군집 전술 시뮬레이션까지 포함된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구조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저 정해진 시나리오를 따라가는 구조일 거라 생각했지만 곧 그 생각이 틀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첫 작전은 가상의 적국이 해양 무역로를 봉쇄하고 사이버 공격으로 주요 국가들의 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은 당연히 핵심 대응국이었고 저는 연합사내 정보 분석 책임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군은 해양통제구역 내 최전방 감시 임무를 맡았고 그 중심에는 김중령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 감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작전이 시작되자마자 한국 해군 구축함에서 전개된 다중 레이더망이 적의 은밀한 침투 드론을 가장 먼저 탐지했고 이어 KAI의 정찰 드론이 빠르게 적 위치를 식별했습니다. 저 장비가 한국산이라고?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군 장비는 미국의 시스템 보조나 따라가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적 드론 부대가 해상에서 전자기파를 분산시키는 교란 전술을 사용했을 때 한국군의 응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화 시스템에서 개발한 전자전 대응 알고리즘이 구축함에 실시간 적용되었고 적 드론의 위협은 거의 무력화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내면에서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정도 기술이 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조용했지?
그날 저녁 작전 평가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식당 구석에서 김중령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분한 태도로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말을 걸었습니다. 이봐요, 김중령. 이런 장비들, 이런 대응 능력들 왜 그동안 숨기고 있었습니까?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니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숨긴 게 아닙니다. 당신이 안 보려고 했던 거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자주 국방을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방사는 단지 산업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죠. 그 결과 지금의 무기들이 있는 겁니다. K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 천궁 II, FA-50 하나하나가 수출과 실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화한 무기입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몇 가지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작년 기준 한국 방산 수출 220억 달러 돌파. 세계 7위. 폴란드에만 K2, K9, FA-50 포함 14조 원 규모 수출. 중동은 천궁2. 호주는 레드백 장갑차. 필리핀, 말레이시아도 FA-50 구매. 한국 무기는 값싸서가 아니라 성능과 납기, 신뢰가 있어서 선택된 겁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언론에서는 언급되지 않던 수치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그것은 단순히 외교적 지원이 아닌 시장에서의 실적이었습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BTS, K-드라마, 삼성과 LG, 현대차, 반도체. 그게 바로 지금의 한국입니다. 방산도 예외일 수 없죠.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말들은 통계나 홍보가 아닌 확신에서 나오는 언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지하게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작전 시뮬레이션은 동북아시아에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것을 가정한 대규모 전투 시나리오였습니다. 가상의 적국은 EMP 공격으로 일본과 호주의 주요 통신 기반을 마비시켰고 미국도 일부 위성통신에 장애를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작전 상황실 안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때 한국군이 제안한 긴급 대안이 모든 이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김중령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독자적으로 운용 가능한 지상 기반 양자암호 통신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전 지휘와 전장 데이터 공유를 이 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양자암호 통신망? 그건 아직 실전 배치가 되지 않은, 아니 실전에서도 쓸 수 없는 개념으로만 여겨졌던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10분 뒤 한국군은 실시간으로 통신망을 전환하고 주요 지휘 노드를 정상 운영했습니다. 미국 측 지휘관들조차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걸 왜 미국과 공유하지 않았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김중령은 잠시 제 쪽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공유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믿지 않으셨죠. 우리는 항상 입증을 먼저 해야 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 작전에서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운용한 것은 통신 시스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AI 기반 지휘체계인 파수넷은 실시간 상황 분석과 전술 제한까지 자동화하고 있었고 KAI의 최신 드론 군집 시스템은 미국보다 더 유연한 대응을 보였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에서 발진한 무인 수상정은 적 해상 드론을 완벽하게 추적하며 작전을 지원했습니다. 제게 있어 한국은 이제까지 방어적인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들은 기술을 무기로 삼아 전장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방산 후발주자가 아니라 전장 혁신의 중심에 선 존재로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 국방부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K2 전차는 독일의 레오파르트를 대체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K9 자주포는 유럽에서 전례 없는 계약 실적을 기록 중이었습니다. FA-50 경전투기는 고비용의 F-16 대체제로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선택되고 있었고 KF-21은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을 통해 독자 노선을 걷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2030년까지 항공모함급 대형 수송함과 우주 감시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실행 중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수출 강국이자 문화 강국이라는 이미지에 더해 이제는 자주 국방의 선두주자로서 새로운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김중령은 조용히 제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한국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준비해왔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오랜 세월의 결실을 이룬 자의 차분한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를 더 이상 과소평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 또한 그날 오후 연합군은 본격적인 시가전 시뮬레이션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가상의 적국은 연안 도시를 점령한 상태였고 연합군은 도시 탈환을 위해 작전을 전개해야 했습니다. 이번 작전의 주도권은 한국군과 미군 연합부대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전술 분석가로서 작전회의에 참석했고, 김중령은 현장 통합작전 책임자로 지휘를 맡았습니다. 작전 초기 한국군은 드론 정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전장 3D 맵을 구현했습니다. 이 맵은 단순한 위치 표시를 넘어서 AI가 자동으로 위험 지역을 분석하고 전투 병력의 최적 경로를 제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 측 장교들이 이 기능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당연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한국군은 분명히 이런 기술을 운용하지 못했었습니다. 그건 오히려 우리 쪽의 영역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이 맵 자체 개발 시스템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중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민간 스타트업이 협력해 만든 전술정보 통합 플랫폼입니다. 현장 투입 6개월 차입니다. 미국의 일부 장교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흥분이 동시에 밀려들었습니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단지 따라오는 군대가 아니라 방향을 선도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뇌리를 스쳤습니다. 전투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자 한국군 보병부대가 레드백 장갑차와 함께 도심에 진입했습니다. 레드백은 단순한 수송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복합 방호 시스템과 능동 방어 장치, 스마트 헬멧과 연동된 내부 전장 통신 시스템은 마치 미래 전장을 구현하는 듯 했습니다. 작전 도중 예기치 못한 적의 기습이 발생했을 때 한국군의 대응은 정광석화 같았습니다. 즉시 드론이 출격했고 공중에서 투하된 마이크로 드론들이 실시간으로 적의 위치를 분석해 중화기 사격을 유도했습니다. 그 정밀성과 반응 속도는 미국의 전통적 교리로는 흉내 내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작전이 종료된 후 브리핑룸에서 미국, 일본, 호주 장교들이 서로의 평가를 나누고 있을 때 한 영국 장교가 조용히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이슨, 한국군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단 걸 알고 있었나? 저는 잠시 머무시다가 대답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김중령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별다른 말 없이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해온 겁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1950년대를 기억합니다. 맨몸으로 싸워야 했던 시절, 연합군의 탄약이 떨어지면 돌멩이라도 던지던 조상들의 이야기. 그게 우리 군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술에 집착하고 자주 국방을 외치는 건 두 번 다시 그런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말은 이론이나 수치가 아닌 역사와 뿌리에서 나오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진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한국군은 제게 단지 잘 무장된 군대가 아니라 철학을 가진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철학 앞에서 처음으로 숙연해졌습니다. 훈련이 종반부로 접어들자 각국 참가자들에게 마지막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가상의 전면전 상황에서 자국의 군사 자산과 전략을 바탕으로 동맹국을 어떻게 설득하고 주도할 것인가에 대한 브리핑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누가 이 연합의 리더십을 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당연히 미국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눈앞에서 목격한 한국군의 역량은 단순한 전술적 성공이 아니라 체계와 철학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저는 제 발표에 앞서 마지막으로 김중령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진 편견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대신 진실을 보려고 했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방사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보십니까? 그는 조용히 태블릿을 꺼내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프엔 한국 방산 수출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었고 각 무기 체계별 수출국, 납기 실적, 전투 실적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 7위 방산 수출국입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5위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신뢰 기반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죠. 아시아와 중동은 물론 유럽과 중남미까지도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스펙만으로 무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조건, 실제 작전 환경에서의 실효성, 그리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설계. 그것이 우리가 가진 강점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위기를 겪어본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투를, 그 현실을 압니다. 그의 말은 이론 이상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발표를 준비하며 이제껏 제가 무시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브리핑 당일 연단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제 편견을 고백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표 첫 문장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은 동맹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이제는 동맹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과 철학, 실전성과 전략성 모두를 갖춘 파트너입니다. 결코 보조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한국의 방산이 단순히 무기 시스템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자립과 국가 안보에 대한 철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무기 체계는 실전 경험과 사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이유였습니다. 한국의 국방 기술은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절박함과 자립을 향한 의지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기술력이 완벽하게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을 따라오는 나라로 볼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파트너로 인식해야 합니다. 참가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맨 앞줄엔 김중령이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그는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그리고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연합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힘의 위계가 아니라 신뢰와 존중의 균형 위에서 세워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참가자 전원은 마지막으로 연합 대응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각자의 시각에서 이번 훈련을 분석하고 미래의 안보 협력 구조에 대한 제안까지 담겨야 했습니다. 저는 미국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단순히 미국 중심의 전략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저는 철저히 다시 써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김중령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기술이 아닌 사람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엔 한국전쟁 당시 얼룩진 군복을 입은 두 병사가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왼쪽이 제 할아버지입니다. 오른쪽은 미국 해군이었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사진 속 미군 병사는 분명 제가 어릴 적 보았던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혹시 이분 성함이 데이비드 콜먼입니까? 김중령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떻게 아셨습니까? 저는 한숨을 내쉬며 웃었습니다. 그분이 제 할아버지입니다.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우리 사이에 흘렀습니다. 세대를 넘어 두 사람의 우정과 생존의 기억이 지금 우리에게 다시 이어진 것입니다. 김중령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는 제 할아버지를 구했습니다. 은혜는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연대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곳에 배우러 온 미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땅에 그리고 이 동맹의 뿌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보고서의 서두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지휘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동맹을 이어가기 위해 만났다. 그리고 어떤 동맹은 피보다 진하다.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뒤 저는 본국 복귀 보고서에 다른 제안을 하나 덧붙였습니다. 주한미군 전략분석실 파견 근무를 자원함. 며칠 뒤 파견 승인과 함께 제게 배정된 부대는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였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그곳의 첫 회의에서 저는 다시 김중령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엔 동등한 파트너로서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제이슨. 이제는 제가 더 많이 배워야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선은 지도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안에도 있죠. 이제 우리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전선은 이미 무너졌고 그 자리에 새로운 신뢰와 이해의 뿌리가 자라나기 시작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익숙함보다는 새로운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내 전략 분석실은 한미연합작전이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부서였고 저는 그 안에서 매일 한국군 장교들과 함께 다양한 작전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김중령은 저에게 기술보다 먼저 신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했고 제가 질문하면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우리는 전투 시뮬레이션을 넘어 각자의 세계관을 조금씩 공유하며 파트너라는 말의 무게를 함께 실감해 갔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작전 시뮬레이션 중 한국군의 통신망 복구 시스템이
미군보다 더 빠르게 작동한 것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을 때 김중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지 않은 위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당연하지 않았죠. 하나하나를 검증받아야 했고 매번 결과로 설득해야 했습니다. 미국이 세계를 지켜왔다면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싸워온 겁니다. 그 말이 유난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힘의 질서는 상대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운 불완전한 지형도였습니다. 이제 저는 그 지도를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기꺼이. 작전 회의 이후 한국군이 주관한 민간방산업체와의 합동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삼성중공업,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등 한국의 주요 방산업체들이 차세대 무기체계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수중 드론 무인체계와 양자암호 기반 지휘통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기술들은 이미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인가요? 제가 발표자에게 물었습니다. 네, 일부는 이미 필드 테스트를 완료했고 23년 내 실전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 대답을 들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미래를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라 때로는 앞서 나가는 파트너였던 것입니다. 작전 회의 후 우리는 종종기지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김중령이 말했습니다. 제이슨, 언젠가 당신도 돌아가겠죠? 미국으로. 그땐 우리가 만든 이 작은 변화들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가도 이곳에서 배운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니, 이곳이 제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 할아버지가 제 할아버지를 구했고 당신은 지금 우리 동맹을 구하고 있죠.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2025년 10월 서울 ADX 방산 전시회에 전략 관계자 자격으로 참석한 날, 저는 수많은 첨단 무기와 기술들 속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단순한 수출국이 아니라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KF-21을 바라보며 감탄했고 외국 장성들은 K2 전차와 K9 자주포 앞에서 진지한 눈빛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을 단순한 수입국이 아닌 협력국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한국의 무인체계 전시관이었습니다. 육해공을 아우르는 다양한 드론 시스템들, 인공지능 기반 지휘 통제 시스템, 사이버전 대응 체계까지 제가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기술들이 현실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입니다.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김중령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은 기술과 철학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더 강한 무기가 아니라 더 똑똑한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구는 적고 자원은 한정되어 있었으니까요. 전시장을 둘러보며 저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한국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당당한 파트너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저는 김중령과 전시장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우리가 지키는 차례입니다. 동맹을, 그리고 다음 세대를.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아닐까요? 겉으로 보이는 스펙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지와 철학을 꿰뚫어 보는 것. 우리는 함께 전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햇살은 가을 하늘 아래 선명하게 퍼져 있었고 제 마음에는 어떤 결심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평택기지 내 강당에서 열린 한미 장교 합동 세미나에서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주제는 미래 동맹의 방향성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미국과 한국은 피를 나눈 형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때로 그 관계를 잘못 이해해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자로, 한국을 보호받는 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각한 오해였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하는 가운데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한국은 이제 첨단 방산 기술과 혁신적인 전술 체계를 갖춘 강력한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미군 장교들이 제게 다가와 공감을 표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한국군의 능력을 실감하고 있었고 또 다른 일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동맹을 믿는다는 것, 신뢰는 동맹의 미래를 밝히는 진짜 힘이라는 것을. 저는 세상의 중심이 미국이라 믿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보호받는 나라, 기술도 전략도 부족한 그런 존재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오만함을 마주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배움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2년간의 파견 근무를 마치고 저는 워싱턴 DC 국방부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시아 태평양 안보 전략 재편 태스크포스의 책임자로 임명되었고 그곳에서 저는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지금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기획과 실행에 있어 한국군의 혁신적인 전술과 기술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 내에서도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보호 대상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서 말입니다. 김중령과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그는 이제 대령으로 진급해 합동참모본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화상회의를 통해 새로운 안보 과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그에게서 새로운 통찰을 얻습니다. 지난번 통화에서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이슨, 우리 할아버지들이 우리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그들이 피로 지킨 동맹을 우리는 이해와 존중으로 더 강하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한국은 강합니다. 무기로 강한 것이 아니라 그 무기를 만들고 지키고 책임지는 사람들의 철학과 기억으로 강한 나라입니다. 김중령, 그리고 이 땅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을 통해 저는 동맹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배웠습니다. 동맹이란 누군가를 지휘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믿고 함께 걷는 길이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도 저는 워싱턴의 제 사무실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을 바라봅니다. 할아버지와 김중령의 할아버지가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는 그 사진. 그리고 그 옆에는 ADX 전시회에서 김중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동맹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다른 일을 무시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우리는 지금도 미국과 든든한 동맹국으로서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지원만 받던 우리가 이제는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군사 강국이 됐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인정하는 군사 강국,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